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산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정상 간 대면을 통해 방산물자 공급에 대한 전략적 동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방한 일정에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사업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과 사천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확인됩니다. 24일에는 대통령과의 만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 때와 같은 180대가 유력합니다. 계약 규모는 1차에 약 4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70억에서 80억 달러, 하나로는 약 9조에서 11조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2차에선 업그레이드 모델 K2 PL이 공급되는 데다가 유지보수 MRO에 필요한 수리 부품, 군안전차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금보다 상당 부분 큰 비율로 오를 예정입니다. 1차 계약에서 구입한 180대 외에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조건에 이번 2차 계약 물량부터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자녀분에 대한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MRO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 이슈가 부각되는 만큼 제조사에겐 굉장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수명주기를 따졌을 때 30%가 제품 가격이라면 70%는 MRO 등 애프터마켓이 차지한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중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가 최고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자국이 나토 등 서방과 러시아 간 최전선이 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충돌을 우려한 폴란드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870억 주어치 약 65조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국방력 강화에 주력 중인 폴란드가 K9 자주포 125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72대 구입에 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이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지역적인 요인에 따라 포병 전력에 큰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포병은 전쟁에서 싸우는 보병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눈앞에서 저항하는 적군은 물론 내륙 지역에 있는 주요 표적까지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을 비롯해 전쟁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명장들도 포병을 중시하고 잘 활용한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포병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기존 운용 개념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트럭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전통적 형태의 야포 대신 트럭에 탑재되는 형태의 차륜형 자주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평화유지나 내전 등의 저강도 분쟁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각국이 보낸 차륜형 자주포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병이 숨을 공간이 없다. 포병도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대표적 개념입니다. 나치 독일군 전격전의 영향으로 기갑 기계화 부대 위주의 기동전이 중시되면서 전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가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냉전 시절에는 대포병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 추적 장비가 발달하면서 적 포병의 위치를 파악해 타격하는 대포병 사격도 문제였는데요. 적군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면서 이를 피하려면 포격 후 신속히 이탈해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포격을 재개하는 능력이 필수였던 것이죠. 또한 포탄이나 로켓탄의 파편으로부터 포와 병력을 지켜줄 장갑도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M109나 K9처럼 일정 수준의 장갑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가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포병 전력을 궤도형 자주포로 바꿀 수는 없었으므로 견인식 야포도 많이 쓰였죠.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무기라면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 중 하나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무기 도입에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우월한 성능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호위함 한 척당 1년치 국방 예산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호세리잘급 호위함의 해성까지 탑재하여 중국 유조선을 격침하며 한국산 무기가 중국을 제압하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군 분야는 이미 12대의 FA-50 불 도입했으며 추가로 FA-50 12대와 KF-21 블록원 1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 방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군, 공군과 달리 육군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K-136 구룡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구룡은 어디까지 천무 도입으로 인해 이선으로 물러난 장비였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이외 육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 도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필리핀은 노후화된 육군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포병 전력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필리핀의 군사 훈련 소식을 보도하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진행한 군사 훈련은 포병의 임무 숙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M101 105mm 견인포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55mm 포병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K-136 구룡 18문과 ATMOS-2000 자주포 12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나마 ATMOS-2000은 21세기에 개발된 155mm 자주포지만 한 개 대대를 형성하기에도 수량이 모자랍니다. 이외에는 포병 전력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전력이 빈약한 상황인데요. 한국산 천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인 지금 아직도 구룡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필리핀 포병이 보유한 전력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정장 105mm 견인포는 무려 2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mm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로 현재는 노후화된 견인포로 분류됩니다. 155mm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105mm 견인포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과 미국 등 군사당국은 비축한 탄약 재고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주포로 전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다수의 100mm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 포병 임무를 숙달할 정도로 매우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을 지속해서 현대화하는 것과 달리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훨씬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권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육군의 현대화를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쳐 20만이 넘는 규모를 유지 중에 있으며 필리핀 군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력을 가진 주력군의 전투력 향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필리핀의 열악한 포병 전력 현실이 다시 한번 풍기게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풍익은 105mm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위축된 105mm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력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인포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용 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인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풍익의 초탄 발사 시간은 105mm 견인포보다 4번이나 감소한 1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9분 30초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의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 전장에서 포병 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슈덴스쿠 작전을 구사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mm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 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mm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익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제식명칭 EV505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 105mm는 155mm에 비해 약한 살상 반경 등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이선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105mm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mm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mm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풍익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놓은 105mm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도입 비용인데요. 풍익은 한 번에 가격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40억 원이 넘어가는 K9 자주포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물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전량 퇴역시키고 풍익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정도로 풍익은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을 도입한다면 18문으로 구성된 한계대대를 편제하는 것에만 최소 7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K9의 구경이 더 크고 화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모두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소모입니다. 적은 국방 예산으로 다수의 구식 견인포를 대체해야 하는 필리핀 육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화력의 K9 자주포를 소량 도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풍익을 다수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풍익이 필리핀 육군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풍익은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특성상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송에 유리한 풍익이 K9보다 필리핀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K9은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조차도 K9의 중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상륙 작전에선 수송함의 배수량을 덜 차지하는 K55A1을 선호할 정도로 자주포의 중량은 수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중에서 교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 전력 간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과 전기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155mm 자주포보다는 풍익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하고 화력 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방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익은 필리핀의 현재 작전 환경에서 구식 견인포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인데요. 한때 풍익은 120mm 박격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저 105mm 포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전술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표준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것에 더해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방산시장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많기 때문에 풍익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K9 소식입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을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분석을 통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서둘렀습니다. 나아가 그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통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000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데다 원악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트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을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은 극한의 기후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 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방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의 가란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악사이 친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대상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사막과 고산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6x6의 세미 트럭인 CTL-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에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역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성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자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의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G-05의 경우 스페이드의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 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제조용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지역의 경우 대두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 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문건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불량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실의 성능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20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 대해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장치의 차체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최근 3년간 380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올 들어 약 9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연내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100억에서 110억 달러쯤 더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유지가 더 중요한데 세계 주요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조사해보니 K방산은 30여 나라에서 12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0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중동 불안 등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엔 미국, 나토,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 불안이 높은 동북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